미나상 콘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조대를 격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여러분 혹시 저번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중국에서 유명했던 한 아나운서가 임신 8개월째 됐는 아이 실종이 됐었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의 한 유명한 아나운서인 장웨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임신 8개월째 된 몸으로 갑자기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어떤 한 인체의 신비라는 전시회 전에서 어떤 한 임산부의 인체 표본이 전시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체 표본을 보자마자 저거는 장애이다. 얼굴과 키, 발 사이즈, 이목구비가 모두 다 똑같은 장애가 분명하다 라고 해서 중국에서 아주 일파만파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던 어떤 프로그램들이 몇몇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녀가 그 당시에 만나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 남성이 누구였냐면 중국에서 꽤나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연애를 했다면 그래 뭐 연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남성은 와이프와 아들이 있는 유부남이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 친구가 잘 나가니까 그 남자애야 라면서 그 방송국 사람들한테 다 소문을 냈고 결국에는 그 바람이 그녀가 바람피고 있었던 보시라이라는 남성의 와이프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보시라이 와이프는 뭐였냐? 변호사였단 말이야. 그 여자도 되게 잘 나가는. 그래서 그녀가 자기 남편의 그 주제에 감히 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해? 라고 해서 그녀가 가진 모든 권력을 사용해서 그녀를 방송국에서 퇴출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되게 잘 나갔던 이 아나운서는 방송국에서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나서 실종이 돼버린 거지. 그리고 몇 년 뒤 인체의 신비라는 이곳에 그녀와 닮았다라고 하는 이 표본이 전시가 된 거고 실종이 된 그녀가 갑자기 인체의 신비라는 이 전시회에서 이 인체 표본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랐는데 또 그럴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가 뭐였냐면 이 표본도 8개월의 임산부의 모습을 한 인체 표본이었고 그녀는 8개월째 됐을 때 실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정황상 딱딱딱딱 맞는 거지. 그리고 이 전시회를 했을 때 그 시체를 받아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표본으로 작업하는 그 작업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작업장이 바로 다렌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다렌의 공장을 이렇게 허가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그녀와 바람을 피고 있었던 보시라인 남성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공장 그 대표가 그 남자였던 거지. 그래서 이게 또 너무 아다리가 맞는 거지. 거기다가 그 공장은요, 근처에 파룬궁 수련생들을 탄압하고 고문했었던 그런 수용소들 근처에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체의 신비전에 게시되어 있는 이 모든 인체의 표본들이 신원불명, 그리고 파룬궁 수련자들, 그러니까 고문당해서 죽었는데 가족한테도 말하지 않고 이 시체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파룬궁 그때 탄압한다라고 그걸 이제 정부가 이렇게 공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인체 표본 공장이 세워진 뒤에 그녀가 실종됐고 그리고 그녀의 시체라고 불리는 이 표본이 전시가 된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아다리가 맞은 거야. 그리고 또 웃긴 건 그 공장의 고문 변호사가 바로 그녀와 바람을 폈었던 보시라의 남편의 부인이었던 거야. 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저번 주에 했던 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제가 카드 걸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괴물 같은 부부가 어딨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체를 막 이렇게 몰래 이렇게 가져다가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전시회를 한 거예요? 네. 그렇다는 소문이 굉장히 파다했고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들도 몇 가지가 나왔으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는 그럼 이 부부는 어떻게 됐어요? 라는 거를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들 부부에 관련돼서 아주 조목조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자, 바로 이들 부부입니다. 이 남자가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보시라이라는 남성이었고 그녀가 그의 아내 구카이라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부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게 뭐냐면 이 둘은요 사실 결혼 전에 사돈지간이었던 거야. 대박이지. 자, 이 사진이 바로 보시라이가 첫 번째 결혼했던 거야. 자, 사실 보시라이는요 이혼남이었어요. 이 구카일라이와 결혼한 건 두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어이없는 게 여러분 놀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둘은 사돈 관계였던 거야. 어떻게? 자, 리다니 그 보시라이 첫 번째 부인이 이 리다니의 친오빠가 구카일라이란 친언니와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보시라이와 구카일라이는 처음에는 사돈 관계로 만난 거야. 처가 사돈 관계로. 즉 보시라이의 아내의 오빠의 와이프의 여동생이 바로 구카일라이였던 거지. 자, 밍바오에 따르면 보시라이가 리다니와 결혼한 것은 1976년도였다고 합니다. 자, 보시라이의 친아빠, 아버지는요, 혁명원로 보이보 전 부총리였고, 리다니의 친아빠는 리셰펑이라고 전 베이징 당서기 혁명 전우였대. 그러니까 둘이 전우였던 거야. 이 얘 둘의 아버지가 그 전우였던 거야. 친구였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라이하고 리다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지게 된 거야. 그 아빠끼리 친하니까. 자, 그럼 둘이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요? 사실 이 결혼은요, 이 보시라이가 옛날 사람에 비해서 큰 키를 가지고도 있었고 약간 좀 미남형인 얼굴을 갖고 있었대. 그거에 반한 이 리다니의 적극적인 구애로 이 둘의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자, 당시 보시라이의 친아버지는요, 친아버지는 보이보인가 봐. 이 보이보는요, 문화혁명 후폭풍이 닥친 거야. 그러니까 뭘 했는데 잘 안 된 거야, 사업이. 그리고 공장이 망해간 거지. 그에 비해서 리다니의 아빠 류셰펑은요, 너무너무 잘 나가는 당의 간부였어. 그러니까 좀 약간 남자는 이렇게 똑같이 좋았다가 남자는 점점 남자 집안은 가라앉고 여자 집안은 더 잘 나가는 약간 그런 거지. 그러니까 둘의 러브 스토리를 하면은 명문가의 부잣집 금수저 딸과 그리고 약간 몰락해가는 약간 그런 집안 아들과의 약간 사랑. 이래갖고 둘이 어떻게 보면 더 불이 붙었을 수도 있겠지. 그 둘은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성공합니다. 자, 그럼 둘이 사이가 그렇게 결혼에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그럼 둘이 왜 헤어지게 된 거예요? 둘 사이가 벌어진 건 문화혁명이 종료된 후에 이 보시라이가 베이징 대학 역사학과에 입학하면서부터 이 사이가 틀어집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보시라이와 사돈이었던 구카일라이를 이 대학교에서 만난 겁니다. 만나서 어떻게 눈이 맞은 거요. 그래서 급기야 결혼을 하는데 이 리다니와 결혼한 지 6년이 지난 뒤에 1982년 보시라이가 먼저 리다니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미안한데 나랑 좀 헤어져줘. 그런데 리다니 집안이 가만히 있겠어? 이 뭐야 몰락해가는 아들 남자 아들 새끼 데리고 왔다가 지금 뭐 떵떵거리고 살게 해줬더니 이 새끼가 지금 내 딸을 배신해?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겠지. 그래서 그 리다니의 집이 아주 너무 막강하게 반대를 막 시작한 거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국에 어떤 법이 있었대. 뭐였냐면 군인들의 그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약간 군호 파괴죄라는 그런 법이 있대. 그래서 이 리다니 집이 이 보시라이한테 여러 가지 죄목으로 막 소송을 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시라이는 그 쿠카일라이와의 결혼을 위하여 리다니와 헤어질 것을 계속 설득을 해. 그냥 제발 헤어져줘. 난 너랑 헤어질 거야. 지긋지긋 헤어져줘! 난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 리다니가 헤어질 때 이 남자한테 천스메이라는 말을 했대. 천스메이가 뭐냐면 굉장히 안 좋은 말인 게 뭐냐면 옛날에 혹시 포청천 기억나요? 포청천 그 드라마에서 포청천에서 그 조강지처를 배신해갖고 천벌을 받은 인물이 이 천스메이라는 사람이래. 그래갖고 그 사람은 천스메이라고 하면서 막 언론에다가도 그를 막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둘은 보시라이와 쿠카일라이는 이런 정말 이 영화 같은 이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1984년도에 결혼에 성공합니다. 자, 보시라이가 결혼한 직후 중앙정부에서 랴오닝 성으로 좌천된 거야. 왜 좌천됐냐? 왜? 당연하지. 네가 지금 잘 나가게 된 게 지금 리단이 아빠가 이렇게 뒤에서 힘써줘가지고 너 이렇게 지금 중앙정부에 딱 앉혔는데 네가 내 딸을 버렸어? 꺼져. 그래갖고 저 멀리로 좌천시켜버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저게 장인이 뒤에서 뭔가 수를 쓴 거다 라면서 이렇게 뒤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영화같이 이 둘의 결혼도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했는데 결국에는 헤어졌고, 그럼 이 둘은 영원히 행복했냐? 결론만 말하자면 이들 부부도 결국 파탄이 납니다. 왜? 지금 현재 보시라이와 쿠카일라이 부부는 나란히 감옥에서 복역 중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행복했던 부부가 양쪽에 경찰을 끼고 이렇게 함께 거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잡혀갔어요? 자, 일단은 보시라이는요, 거액의 부패 혐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쿠카일라이는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라는 사람을 독살해요.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사형을 선고받았어.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도 자세히 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둘이 왜 잡혀갔고 도대체 왜 죽였고 사람을, 부정부패는 무슨 말이고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시라이 전 중국 충신지 당서기 부인이었던 이 쿠카일라이한테 살해됐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라는 사람이에요. 자, 윌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헤이우드는요, 스파이와 관련됐다고 합니다. 스파이? 사실 이 사람은요, 윌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헤이우드라는 사람은 중국 베이징에서 사업가로 활동했었대. 그는 아주 좋은 은색 제기어를 몰고 다녔고 그의 자동차 번호판에는 007이라는 번호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007하면 뭐가 떠올라요? 어떤 영화가 떠올리실 거예요. 제임스 본드, 그죠? 자, 이 007 시리즈는요, 영화 007 시리즈는 영국 외교부 산하정보기관 MI6를 소재로 하는 세계적인 영화입니다. 자, 베이징에서 헤이우드는요, 영국산 에스턴 마틴 자동차의 딜러로 일했다고 해요. 자, 에스턴 마틴은 뭐냐면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 007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가 애용하는 차량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마치 영화 주인공처럼 이렇게 줄담배도 피우면서 자기의 좀 부잣집 약간 이런 정치인들의 인맥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고 해요. 자, 특히 그는 보시라이와의 인맥을 많이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세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함을 주는데 이 헤이우드는요, 이상하게 명함 교환하는 걸 거부했다고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야 저 새끼 말만 뻔질을 하게 하면서 사기꾼 하냐? 라면서 뒤에서 그를 사기꾼이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자, 윌 스트리트 저널의 취재 결과 이 헤이우드는요, 당시 11월 13일 날 충칭의 호텔에서 독살되기 전, 그러니까 2011년 11월 13일 날 그가 독살되기 전에 1년 이상 영국의 정보기관이었던 MI6에 이 보시라이 일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어. 자, 전 현직 영국 관리들과 이 헤이우드의 가까운 지인들의 얘기에 따르면
그는 2009년 중국에서 MI6 요원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헤이우드는요, 이 요원한테 어떤 정보를 줬냐고 했냐면, 바로 이 보시라이 일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거야. 자, 중국 당국이 기밀로 분류하는 이 고위 인사들, 왜냐면은 뭐 변호사에다가 좀 또 유명한 정치인이고 하니까 이런 높은 고위 인사들은 어떤 기밀 서류로 약간 뭔가 분류되어 있는데, 이 중국 당국에서도 기밀로 하고 있는 이 정보를 보시라이와 친하게 지내면서 몰래 그 정보를 빼다가 그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다가 제공한 건데, 이렇게 제공을 하면 돈을 받는 거야. 어느 정도의 사례를 받았던 거지. 앞서 MI6를 관장하고 있는 이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교장관, 그 윌리엄 헤이그라는 영국 외교부 장관이 사실은 이 MI6는요, 기밀사항에 관련해서 절대로 언론에다가 언급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례를 깨고 헤이우드는 우리 MI6 정보요원이 아닙니다 라고 밝혔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그와 접촉했었던 MI6 요원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헤이우드 뭐 괜찮은 정보원이었어요. 쓸만했죠. 괜찮은 정보원이었다고 평가한 거야. 자, 충칭시 공항국은요, 헤이우드가 처음에 죽었을 때 뭐라고 발표했냐면, 과음으로 인해 숨졌다고 발표해.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래서 과음으로 인해서 숨졌다라고 발표했어. 그런데 영국 정부가 이 헤이우드의 사인에 대해서 재조사를 요청하지 않아. 자기 나라 국민이 죽었는데 정부에다가 뭔가 이상한데 다시 재조사해주세요. 이걸 요청하지 않았어. 영국 정부도. 자, 국화일라이에 대한 재판에서 이 헤이우드가 살해된 이유가 스파이와 연루된 게 아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헤이우드가 이 국화일라이를 협박했다. 뭐 때문에? 아들. 이 보시라이와 국화일라이한테 아들이 한 명 있었어. 보과과라는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의 신변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라고 그녀 말로는 그렇게 전해져. 자, 그런데 중국을 드나들면서 보시라의 가족과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던 이 헤이우드가 2011년 11월 13일 베이징에서 충칭으로 건너와서 충칭의 난상 리징 홀리데이 호텔에서 국화일라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 국화일라이의 인사들, 국화일라이의 그 뒤에 약간 그런 약간 어두운 그런 사람들의 강압에 의해서 청산가리를 마신 거야. 그 독약을 먹인 거야. 마셔. 안 먹어? 먹어. 그래, 먹어. 먹으면 편해진다니까. 먹어. 그러게. 누가 나 걸릴래? 먹어. 이러면서 여기 청산가리 넣고 억지로 먹인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국화일라이가 스스로 자백했을까? 내가 걔 죽였어요 라고? 그럼 이 모든 사실이 어떻게 누구 때문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사실 이 남자는요, 왕리진이라는 남자예요. 이 왕리진이 누구냐면 사실 보시라이의 거의 오른팔 같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보시라이가 뭔가 약간 조금 지금 불안한 거야. 뭔가 걸릴 거, 경찰서에 잡혀갈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얘가 뒤통수를 친 거지. 그러고 나서 2월 6일 청두에 있는 미 영사관으로 얘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외교관들한테 다 풀어. 사실 내가 잘하는데 국화일라이가 그 윌 해주는 사람 죽였고요. 누가 죽였고요. 막 이렇게 다 분 거야. 그리고 미 영사관에서 나와서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을 때도 이 외교관들한테 말했던 것들을 똑같이 해가지고 진술을 했다고 해요. 여튼 자, 이 난상 리징 홀리데이라는 호텔에서 국화일라이의 측근들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게 청산가리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는 이 헤이우드. 자, 왕리진이 했던 진술 내용을 알고 있는 그 미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뭐라고 했냐면, 들어보니까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으스스하더라고요. 글쎄, 헤이우드가 강제로 먹인 청산가리를 다시 뱉어내니까
이 구카이라이 측 사람들이 청산가리를 더 많이 넣어서 그 헤이유드 입에 억지로 막 쑤셔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헤이유드나 억지로 먹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 구카일라이는요, 자신을 조사했었던 이 왕리진이란 사람한테 그래, 내가 했어. 왜? 내가 했다라면서 3번이나 진술을 했던 걸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자백을 한 거야. 내가 했다고. 내가 죽였다고. 그래, 내가 죽였어. 라면서. 얼마나 괴로웠겠냐. 모르는 사람들이 팔을 잡고 막 이 청산가리 이거를 막 억지로 꾸겨놨는데 얼마나 괴롭겠어. 그치?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여러분, 놀라운 게 여기서 또 대박 사건이 뭐냐면 이 의문사했던 이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 왕리진 지울게요. 이 닐 헤이우드와 사실 그를 청산가리로 먹이고 죽여버린 이 구카일라이가 사실은 연인 관계였다라는 주장이 나온 거야. 자, 영국 더 타임스는요, 18일 보시라이 전 중국 총징시 서기의 부인 이 구카일라이가, 그러니까 중국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 구카일라이가 금전적인 파트너로 알려져 있었던 이 닐 헤이우드랑 단순한 금전 관계가 아닌 약간 뭔가 핑크빛 연인 사이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기사를 내보냅니다. 자, 그간 중국 웹사이트에서 이 몇몇에 돌아다니는 그런 찌라시들에서 사실 얘네 둘이 부적절한 관계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사실 좀 무시당하는 게 다반수였어. 그런데 이 영국의 타임스라는 잡지사에서 보시라이의 측근이 증언을 한 거야. 뭐라고? 걔네 둘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아니에요. 둘이 사귄 게 확실해요. 연인 관계였다니까? 라고 증언을 한 거야. 대박이지. 그래서 보시라의 측근들이 이렇게 그 측근들과 뭔가 좀 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충칭시의 유명 학자 왕광이라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 왕광이 얘네 이 보시라이랑 친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타임스 인터뷰에서 둘은 확실하게 로맨틱한 관계였어요. 라고 밝혀버려. 자, 구카일라이의 지인, 또 다른 지인은요. 그녀가 지난 한 2001년쯤 영국에 있을 때 뭔가 허름한 아파트로 보이는 데서 헤이유드랑 같이 동거한 거 말해도 되나? 둘이 동거하는 것 같더라고요. 라면서 둘이 동거하는 것 같았다라면서 증언을 해줘.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지. 아니, 왜 불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라고 했더니 이 지인이 뭐라고 했냐면 몸짓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의 등을 이렇게 살짝 꼬집으면서 둘이 같이 계단으로 올라갔죠. 근데 보통 친구끼리 이렇게 등을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코 짚는 신용 하나? 확실히 연인 사이에서밖에 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딱 보면 딱이죠 뭐. 라고 한 거야. 이 헤이유드가 구칼라의 등을 이렇게 막 만지면서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서 그럼 둘이 같이 계단으로 올라갔대. 게임 오버. 자, 왕강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도 말했어. 사실 이 보시라이와 구카일라이는 사실 돈독한 부부 관계였대. 그런데 이 부부 관계가 서서히 약간 빈틈이 벌어진 게 뭐냐면 이 보시라이가 정치적으로 야망이 굉장히 큰 남자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이제 집에만 있어. 나 내조 좀 해. 나가서 뭐 할 거야? 내가 앞으로 더 잘 살게 해줄 테니까 집에 그냥 가만히 있고 내 내조나 잘해. 라고 말해버린 거지. 그런데 구카일라이가 원래 약간 좀 현모양처에 약간 집안에만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 변호사이기도 했고 작가이기도 했고 그래도 굉장히 활동적인 여자였단 말이야. 그러면서 구카일라이한테는 집에서 약간 참고 있어라 라면서 자기 곁에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니까 그녀는 약간 자기도 약간 야망이 있는 여잔데 그때부터 둘 사이에 약간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왕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도 말했어. 이 두 부부는 굉장히 완벽한 가정처럼 보이는 걸 좋아하긴 했어. 그렇잖아.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뒤에서 보면 둘은 감정이 전혀 없었어. 라고 했어.
완벽한 가정인 것처럼 보이는 건 좋아했지만 사실 진실한 감정은 아예 없었다고,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해. 그런데 그때 불행하게도 이 헤이우드가 나타났고 국화일라이는 자연스럽게 헤이우드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거다라면서 이 보시라이 측근들과 친한 이 왕강이란 사람이 다 이렇게 나발나발나발 다 말해준 거야. 자, 어쨌든 그 전인 2001년부터 2002년도의 기록에 따르면 국화일라이는요 본머스 소재 키스톤 하우스라는 곳에 살고 있었대. 그런데 이때 헤이우드가 이 국화일라이가 머물고 있던 이곳에 정기적으로 굉장히 자주 드나들었다는 소식통이 전해진 거야. 그리고 헤이우드가 국화일라이의 그 아들 보가과와 함께 같이 아파트에서 나서는 장면도 종종 목격됐다고 소개됐어. 그러니까 둘만의 부부가 불륜이 아니고 아들도 뭔가 알고 있었던 뭔가 불륜인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둘만 이렇게 몰래 바람을 피고 그냥 자신의 아들한테는 엄마랑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다라고 소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헤이우드는요 이 아파트에서 머물게 되는데 오른쪽 첫 번째 방에서 주로 머물렀다고 해. 자, 그녀의 아파트에 자주 들락날락 거리면서 사람들한테 몇 번 눈에 띄었는데 눈에 띈 장면이 뭐였냐. 아침이 되면 그는 창가에서 기대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었고 그녀는 부엌에서 조용히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다. 약간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야. 그러다 왜 헤이우드랑 국화일라이랑 그렇게 뭐 연인 사이였으면서 왜 갑자기 사이가 틀어지고 국화일라이가 헤이우드를 죽여버린 거예요? 자, 사실은 소문으로는 닐 헤이우드가 국화일라이가 거액을 빼돌리려는 계획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거야. 그녀랑 사귀는 척을 했던 것 같아. 소문에 의하면. 왜냐면 헤이우드가 독살당한 시점이 그가 고급 영국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센터를 만들 겁니다 라면서 사람들한테 자금 모금에 나섰어. 8천만 파운드라는 돈을. 근데 이 돈이 필요할 때 그가 국화일라이를 협박을 해서 협박을 한 국화일라이가 화가 나서 그를 죽였다. 약간 요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 새끼가 알고 보니까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한 거구만. 이렇게 된 거야. 소문에 의하면. 자, 일각에선 중국 공산당 기율위원회가 이 헤이우드 사망 몇 달 전에 이미 이 보시라이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대. 뭐 부정부패 뭐 이런 등등등이 관련해서 몰래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헤이우드라는 사람에게 주목하게 됐고 국화일라이가 이런 소문을 듣고 뭔가 국화일라이 이 남자를 건들면 자기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 자기가 뒷돈들 아니면 뭐 남편과 어떤 뭐 불륜 이런 것들이 걸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애초에 화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헤이우드를 죽여버린 거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녀가 얘를 죽였다라고 그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어.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소문으로는 이 보시라이가 굉장히 여성 편력이 심한 남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녀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녀와 불륜 스캔들이 난 건 이 남자뿐만이 아니었어요. 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남자는요 영국 남부 도시 마운틴 본머스에서 지금 이게 뭐냐면 관광용 열기구를 타고 지금 둘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거야. 이 열기구를 타고 둘이 막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라고 뭐 이렇게 나왔어. 그 사진 설명에는. 자, 이 남자의 이름은요 프랑스 건축가였던 파트릭 앙리 드비에라는 남자입니다. 자, 이 남자도 보시라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캄보디아에서 체포됐죠. 자, 그는요 사실 이 국화일라이의 애인으로 알려져 있었어. 그리고 나서 사실 보시라이와 국화일라이 이 두 부부의 해외 자금 세탁을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의혹을 받기도 했대. 자, 당시 홍콩 언론에 따르면 이 캄보디아 경찰은요 이 체포하기 2주 전쯤에 중국 공안 당국과 협력해서 이 프놈펜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던 이 드비에를 체포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랑 그 캄보디아 경찰이랑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얘를 체포한 거지. 그러면서 그 경찰청장이 그 투치 나르투
트놈펜 그 경찰청장은요, 그를 중국이나 프랑스로 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었고, 경찰 측은 중국은 이 남자가 이 구카일라이 혹은 그 보시라이 그런 뒤에 자금 이런 거 관련된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어. 중국은 중국으로 보내라 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다라고 발표했다고 해요. 자, 중국 당국은요, 드비에가 사실 이 남자도 약간 조금 사는 집 남자였어. 왜냐면 아버지 회사의 수출입 장부를 이렇게 허위 기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의 뒷자금도 얘가 이렇게 빼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아빠 뒷돈을 빼내는 이 방법으로 이 둘 부부의 돈도 해외로 빼돌리게끔 자금 세탁을 해준 거야. 그리고 구카일라의 관계는요, 10년 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를 독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구카일라이와 드비에는요, 친밀한 사이를 넘어서 뭔가 뜨거운 애인 관계였다라고 보도하고 난리가 났었지. 사실 둘은 또 어떻게 만났냐면, 이 드비에는 이 보시라이가 1990년대 랴오닝성 그 다롄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도시 재건 사업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드비에가 같이 엮이게 된 거지. 그래서 구카일라이가 중국의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할 유럽 건축자를 찾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유럽 건축자를 찾고 있다가 영국에서 회사를 딱 세웠을 때 당시 파트너로 참여했던 게 바로 이 드비에인 거야.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두 사람은 당시 영국 남부의 본머스에 있을 때 같은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 해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거지. 같은 호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드비에가 2006년 3월에 룩셈부르크에 세운 그 부동산 회사 역시 구카일라이 법률 사무소와 같은 주소야. 그러니까 둘이 그러니까 뭔가 다 엮인 거야. 사실 드비에는요, 1987년도에 상하이 퉁지대라는 곳에서 이미 중국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도 결혼을 한 적이 있었어. 중국인 여성과 결혼을 한 거야. 그랬다가 2003년도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드비에는 지난달이 아니라 그리고 드비에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그 보시라이 전 그 서기 그 사건이랑 관련 돈 세탁? 불법행위? 저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자기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 돈 세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 자, 그러나 저러나 우리의 보시라이. 무슨 사건만 있으면 보시라이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낑겨 있는데, 이 보시라이는요, 2월 그 왕리진,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그 사람이 영사관에 진입해서 망명을 시도했고, 그리고 이 보시라이와 구카일라이 관련된 모든 것을 이렇게 막 증언을 하면서 이제 그가 체포됩니다. 자, 사실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여자만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여성 평력을 스캔들로 따지면 이 남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구카일라이와 됐던 파트릭 앙리 드비에드, 닐 헤이우드, 왕리진 이렇게 세 명이 연관 스캔들에 나와 있었고, 이 보시라이는 쉬칭, 장웨이제, 샤오칭, 장펑, 위메, 그리고 이 보시라이를 치면 장쯔이 사진이 항상 떠. 장쯔이 그 분이 항상 뜨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아주 그냥 남자 여자 아주 편력이 장난 아닌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스캔들 난 사람들만 보더라도 이 둘의 사이는 이미 끝난 것과 같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들 부부에게 제가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들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이런 부모를 두었지만 훌륭하고 올바르게 자랐을까요? 와, 그의 아들 장난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